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노사이드 특집 첫 번째 시간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인류의 역사,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노사이드가 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노사이드는 그리스어 제노스, 즉 인종을 뜻하는 이 제노스와 살인행위를 뜻하는 라틴어 까에도가 결합된 용어로서 라파엘 램킨이라는 학자가 1944년에 자신의 책 SS Rule in Occupied Europe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뜻은 일단은 군민, 인종, 민족, 종교 따위의 차이로 집단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제노사이드는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은 학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말로 번역하더라도 그 포괄적인 의미를 다 담기는 어려워서 흔히 그냥 원래 영어 언어인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주로 20세기 이후에 일어났던 집단 학살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수차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1940년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홀로코스트는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독일의 나치당을 중심으로 하여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을 지칭하는 용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사실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만 일어났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크리스트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된 이후에 크리스트교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자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배척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특히 십자군 전쟁 시기였던 11세기 이 시기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선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 세계에 심어놓은 내부의 적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학살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4세기에 가서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가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흑사병을 퍼뜨린 자들 이렇게 규정하면서 흑사병이 퍼뜨린 죄를 물어 마찬가지로 학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이 유행하던 13, 14, 15세기 이 유럽 각국의 군주들은 자신의 국가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추방을 하는 정책들을 되게 많이 실시하긴 합니다. 이러한 인식에 한몫 더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논문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초기 크리스트교인들이 갖고 있던 그 인식을 그대로 다시 표출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자들이므로 이 세상에서 박멸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루터는 자신의 논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인식은 19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 시기에는 종교적 입장에서 그냥 유대인들에 반대하는 종교적 반유대주의의 모습을 보였다면 19세기 이후에는 과학적, 생물학적, 인종적 반유대주의의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반유대주의가 있던 19세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에 대해 악마라고 보았다면 19세기 이후부터는 이들을
기생충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악마라고 보던 이 19세기 이전 시기의 유대인들은 그냥 자신들의 영역에서 쫓아낼 대상일 뿐이었다라면은 이제 과학적, 생물학적, 인종적 반유대주의를 거치고 기생충으로 보던 시즌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박멸해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이자 쫓아낼 대상이라고 인식하던 것들은 당시 일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의 하나의 관념이었을 뿐 사회 정치적인 통념이 되어 유대인 학살에 가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기생충이자 박멸해야 할 존재로 보았던 이 19세기 이후의 시각은 1930년대에 나치가 수용하면서 논리적 극단으로 전개가 되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실제 홀로코스트라는 정책으로 구현이 되어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처음에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분리시키자라는 거였다면 이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절멸, 즉 학살 단계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먼저 초기 단계인 차별, 사회적 분리 단계를 보면은 1933년도 나치 돌격대에서는요, 유대인 상점에서의 폭력 시위를 전개하고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고 있던 일부 지역에서는 유대인 판검사와 변호사들을 법정에서 퇴출시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934년에 나치 지도부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 상점에서 이렇게 사진에서와 같이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유대인 판검사에게 휴직을 강요한다든지 변호사에게 휴업을 권고한다든지 그리고 직업 공무원 재건법을 제정하여 유대인들을 5,000명 가량의 유대인 공무원들을 다 해직한다든지 그리고 이 유대인 변호사의 면허 취소하고 유대인들의 군복무를 금지시키고 유대인 언론인, 이사, 지사장들을 해직시키는 이러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차별 정책을 제국 내에 법으로 확실하게 규정 지어 놓은 것이 1935년 9월 15일 날 제정한 이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것입니다. 뉘른베르크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결혼, 그리고 혼외 정사, 즉 성관계를 금지시킨 측면입니다. 이 측면은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에 피가 섞이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을 내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과 45세 이하 독일인 여성을 유대인이 45세 이하의 독일인 여성을 가사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 또한 금지시키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독일 국기 사용을 금지시킵니다. 이 뉘른베르크법 말고 같은 날 제정되었던 제국 국조법에 따르면 이 독일 국민은 독일 혈통 혹은 그와 연관된 자들만이 독일 국민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후로 유대인에 대한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탈, 두 번째는 국외 이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약탈 정책은 유대인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아리아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아리아인들이 가져야 한다라는 인식을 표현합니다. 즉, 유대인이 자신의 점포나 기업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강요하는 정책이 바로 이 아리아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외 이주 정책은 유대인에게 독일을 떠나도록 압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들을 강제로 내보내진 않았고 이제 떠나도록 압박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1938년 11월에는 제국수정의 밤이라 하여 나치의 선전부 장관 괴벨스라는 사람의 선동에 의해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유대인에게 폭력적인 시위 형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50개가량 되는 유대교 회당이 화재로 소실이 되고요. 7,500여 개의 유대인 상점도 파괴되고 91만 명의 유대인이 사망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후에 유대인에게는 일체의 자영업을 금지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리아화하지 않은 유대인 기업은 모두 매각되거나 폐업을 해야 됐고, 이런 와정 가운데 1938년 11월 제국수정의 밤이 있은 이후부터 1940년 여름까지 약 20만 명의 유대인이 독일을 떠나야 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홀로코스트 정책에 있어서 차별 정책에서 점점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국외이주 정책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국외이주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되면서 추방과 강제 이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추방하고 강제 이송하면서 한 군데에 몰아넣게 되는데요. 그거는 폴란드를 점령한 이후에 점령지에 게토라는 것을 설치하면서 이게 구체화되게 됩니다. 이 게토는 무엇이냐? 이렇게 유대인 수용을 위해 임시로 만든 거주 지구를 게토라고 합니다. 우리 사진에 보고 있는 것은 이 게토를 이제 구별해 놓은 이 사진이고요. 이 유대인들의 게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 있는 바르샤바 게토가 가장 대표적인 게토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기점으로 하여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홀로코스트는 극단화 단계로 점점 치닫게 됩니다.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다 강제로 이송시키기 위해 이 독일 정부는 처음에 폴란드로 이송을 계획을 합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은 1939년 9월 1일 날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면서 소련과 독일이 서로 분리 점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색깔 계통으로 띄고 있는 독일 점령 지역에서 보시면은 그 빗금 없는 지역은 독일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 빗금 쳐져 있는 지역은 총독령이라고 하여 독일이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독일은 처음에 유대인들을 다 이 총독령으로 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당시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던 한스 미하엘 프랑크라는 총독은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폴란드 지역에 유대인들의 집단 수용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사람이 강력하게 거부하여 독일은 제2안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이 안은 바로 이 프랑스를 점령하면서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 1940년에 가면은 이 프랑스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의 프랑스 지배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까지 지배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로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시킬 계획을 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마다가스카르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거쳐야 되고 유럽과 아프리카 해안을 거치면서 반드시 영국의 제해권을 이겨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바다에서 영국을 이기지 못하면 이 마다가스카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획 자체도 사실상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치의 작전은 이렇게 강제 수용이 아니라면은 다 없애자라는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고 41년도 6월이 지나가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나치 친위대와 비밀경찰 게슈타포로 구성된 게슈타포 3,000명으로 구성된 친위특공대는 6개월간 50만 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근데 이 학살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 독일에서 소련으로 나아가고 있는 발트해 연안, 그 다음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이 지역들에서 현지인 경찰과 민병대, 정규군, 치안경찰, 예비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학살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당시의 학살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쏴서 죽이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지도부는 나중에 가면은 이 총알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인간적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스에 의한 학살을 개발을 해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총으로 죽이는 것을 비인간적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나치 지도부들이 판단했을 때 학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인간적인 수단이다. 그럼 학살하는 사람들이 총을 쏘지 않고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스에 의한 학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학살에 비해 인간적인 방식으로 간주하면서 합리화시켜 나갑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렇게 가스차에다가 사람들을 몰아넣은 다음에 이 차에 배기가스를 차 안으로 주입시키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에 질식되어 죽으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시체를 소각하거나 구덩이에 매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들은 이렇게 가스실을 만들어서 이 가스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방법을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가스실을 설치하기까지 결정은 1942년도에 베를린 근처의 반제라는 곳에서의 회의에서 사실상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반제 회의는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말하는 최종 해결이란 곧 유대인의 씨를 말리는 절멸이라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조그마한 성, 조그마한 수도원 같이 생겨 보이는 이 건물이 실제로는 이렇게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수용소로 변화하게 되고요. 이러한 절멸 수용소는 제국 내에 6개가 설치가 됩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은 extermination camp라고 써져 있는 이 지역들이 당시에 나치 독일이 설치했던 수용소이고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죽었던 수용소가 약 7시 방향에 있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아우슈비츠라고 부르는 이 수용소가 가장 많은 인원이 죽었던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나치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였냐 보면은 제국 전역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수용소로 모읍니다. 여기는 오늘날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한 관광지입니다만 앞에 이렇게 철도가 깔려 있습니다. 제국 곳곳에서 이렇게 열차에 유대인들을 태웁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2주 이상 걸려서 이렇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도착하면 이렇게 하나의 방에 모여서 수용이 됩니다. 이제 이들 중에는 죽을 자로 분류가 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로 분류가 되면은 가스실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가스실에서 이 벽을 긁어가면서까지 탈출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가스실에서 죽으면은 나치 독일은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방독면을 씌워서 가스실 들어가가지고 시체들을 빼오게 한 다음에 소각장에 가서 태우거나 혹은 구덩이에
매장하였다라는 것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멸수용소에서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1945년 5월달 독일이 패망하기 전까지 약 600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600만 중에 300만 이상은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폴란드에 많이 거주해 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이 폴란드 지역에 게토를 설치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송했던 나치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홀로코스트는 600만 명, 아우슈비츠에서만 100만이라는 수많은 인원을 학살하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이 홀로코스트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근거 없이 극단적인 반유대주의를 실제로 표현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대량 학살은 피해야 되는 수단이지만, 이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극단성을 발휘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독일 관료기구 전체가 이 절멸 계획에 참여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먼저 독일의 법무부는 이 절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학살당할 유대인의 범위를 정의를 하고요. 이 독일의 경제부는 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이들이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을 만한 기반을 형성을 해 놓습니다. 독일의 내무부는 이 절멸 수용소로 이송이 될 유대인들을 포획을 하고요. 마지막 교통부 산하의 제고철도는 이 유럽 전체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폴란드 지역에 있는 이 절멸 수용소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독일 관료기구 전체는 법령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회의하고 서로 공문서 주고받고 철도 시간표 조정하고 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절멸 수용소로 이송해서 대량 학살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던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느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군이 중심이 되어 뉘른베르크 재판이란 게 열립니다. 이 사진은 당시 전쟁 범죄자들이 선고받기 전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이 전쟁 범죄자의 죄목은 크게 세 가지로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파괴한 죄, 두 번째는 전쟁 범죄, 그리고 세 번째는 반인륜 범죄라는 항목입니다. 이 반인륜 범죄가 홀로코스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까지 계획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 주도자들 중에 히틀러는 독일 패망 직전에 자살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살아있던 사람 중에 12명은 사형 선고를 받고요. 3명은 종신금고형, 그리고 나머지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20년형, 10년형, 5년형 이렇게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처벌을 받고, 실제 저 12명 중에 10명은 사형, 1명은 자살하고, 그 다음에 1명도 결국에는 그 병으로 죽으면서 저 12명은 어쨌든 다 이제 형장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가 600만 명이 학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인원만이 처벌받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수많은 전쟁 범죄자들이 체포도 되고 도망도 갑니다.
그래서 나치의 행동대장교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은 45년 이후에 위조 여권을 사용해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서 신분을 위장한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 의해 1960년에 체포가 되어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 부르는 당시 나치에서 홀로코스트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법정에 세워져서 이 홀로코스트에 대한 처벌을 받아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당해 죽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히만은 자기는 그냥 위에서 시켜서 한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한나 그랜트라는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홀로코스트와 이걸 집행한 사람들의 그런 인식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지 이제 70년이 넘었고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한다면은 또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용소에서는 이렇게 관광지처럼 구성을 하여 유적지로 구성을 하여 사람들이 와서 그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고 이렇게 교황님도 오셔서 기도를 하며 여기에서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있던 이 수용소들도 이 현장들을 보존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나아간 희생자들을 기리는 구조물들을 남겨놓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우리 인류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이 제노사이드 특집의 첫 번째로 홀로코스트를 선택한 것도 가장 많은 인원이 학살이 되었기 때문도 있지만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여전히 국가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홀로코스트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역사라는 측면입니다. 이상으로 제노사이드 특집 첫 번째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